여보, 나를 아직도 남자로 보고는 있는 거야? 아니면 그저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소파처럼 치우기는 번거롭고 앉아있기엔 찝찝한 그런 존재일 뿐인 거야. 깊은 밤,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 홀로 앉아 낡은 통장 하나 바라보고 있으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35년. 강산이 3번이나 변하고도 남을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지켜온 것은 무엇일까요? 새벽 공기를 가르며 만원 지하철에 몸가짐을 구겨넣고 상사의 비위를 맞추며 굽신거리고 때로는 자존심마저 길바닥에 팽개치며 모아온 나의 청춘. 그 청춘의 대가인 3억 원이라는 숫자가 통장 속에서 차갑게 나를 비웃고 있습니다. 이 3억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동료들이 골프 치러 다닐 때 등산화끈 질질 매며 산을 타며 아낀 내 살점이고 피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여보, 민우가 이번에 강남 쪽에 아파트 분양권 하나 따냈대. 대출이 좀 모자란 모양인데 당신 퇴직금 나오면 그거 보태주자. 아들 앞길 막을 순 없잖아. 당신이야 뭐. 이제 은퇴도 했고 집에서 쉬면서 삼시세끼 된장찌개나 먹으면 돈 쓸 일이 뭐가 있겠어. 당신의 그 무심한 말투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꿀꺽 삼켰다는 게 맞겠지요. 아들. 오로지 당신 머릿속엔 우리 집안의 대들보라는 아들뿐이지요. 그 아들이 번듯한 집에서 사는 것이 당신의 훈장이겠지만 그 훈장을 달아주기 위해 내 마지막 생명줄인 퇴직금을 내놓으라는 당신의 요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30년 넘게 한 침대에서 살을 섞고 살아온 당신이지만 언제부턴가 당신에게 나는 그저 돈 나오는 현금 인출기 혹은 거실의 공기를 축내는 식충이 정도로 전락해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 무릎이 왜 이렇게 시린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여전히 식지 않은 불꽃이 남아있다는 걸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당신, 오늘 퇴직금 정산된 거 확인했어. 내일 당장 민우한테 보내줄 수 있게 준비해둬. 돌아서는 당신의 등 뒤로 내가 내뱉을 수 있었던 건 아주 깊고도 무거운 한숨뿐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뜨거운 가슴을 가진 남자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존경받는 선배이고 싶었고, 누군가에게는 가슴 설레는 연인이고 싶었으며,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신사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나는 그저 뒷방 늙은이였습니다. 아이들은 장성해서 자기들 살 길 찾기 바쁘고, 손주들은 나에게서 풍기는 노인 냄새가 싫다며 코를 찌푸립니다. 내가 이 집안을 위해 바친 세월은 당연한 의무가 되었고, 내 미래를 위해 남겨둔 이 3억 원은 이제 자식의 앞날을 위한 재물이 되어야 한다니. 이 지독한 고독과 상실감 속에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이 불씨를 이번만큼은 나를 위해 태워보겠노라고. 아들의 아파트 평수를 넓히는 대신 내 쪼그라든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무언가에 이 돈을 쓰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런 내 앞에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 것처럼, 아니, 마른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 위로 쏟아지는 단비처럼 그녀는 그렇게 내 인생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삼시세끼나 먹는 늙은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품격 있고 지혜로운 박 선생님으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향기로운 목소리가 내 메마른 가슴을 어루만질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나도 아직 여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아니, 여자를 미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남자였구나 하는 것을요. 여보, 미안하지만 이번만큼은 당신 뜻대로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3억 원으로 내 잃어버린 남자를 사기로 했으니까.
당신이 그토록 가볍게 여겼던 내 고독과 맞바꾼 그녀와의 만남. 그것이 설령 독이든 성배라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 잔을 들이켜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나는 절박했고, 그만큼 나는 다시 한번 진짜 남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내 가슴 속에 숨겨둔 이 위험한 비밀이 어떤 폭풍우를 몰고 올지 그때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나 당당하고 멋져 보여서 나는 그 환상 속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한 평범한 은퇴자가 어떻게 자신의 전 재산과 자존심을 걸고 위험한 도박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유혹의 시작을 말입니다. 아침마다 목을 죄어오는 넥타이를 조여매는 일은 이제 제게 일종의 종교적인 의식과도 같습니다. 더 이상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을 일도, 부하 직원들을 불러 호통을 칠 일도 없지만 저는 여전히 칼같이 다려진 셔츠와 광이 나는 구두를 고집합니다. 그것마저 포기해버리면 정말로 제가 이 세상에서 지워져 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고문이라는 근사한 직함으로 예우해 주었지만 그것은 사실 산 송장에게 내어주는 작은 수위와도 같았습니다. 내 책상은 복도 가장 구석진 곳, 정수기와 탕비실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여직원들이 깔깔거리며 커피를 타고 대리급 사원들이 제 옆을 지나가며 형식적인 목목내를 건넬 때마다 저는 신문을 더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리만 차지하는 노인네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싶었으니까요. 박 고문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날도 더운데 집에서 좀 쉬시지, 그러셨어요. 인사팀장의 그 상냥한 말 한마디가 심장에는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이제 그만 좀 나오시지 그래요? 라는 속뜻을 읽지 못할 만큼 제가 눈치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서 말이야. 집에 있으면 좀이 쑤셔서 말이지. 하지만 사실 제가 집을 나서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집은 제게 휴식처가 아니라 거대한 가시방석이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그렇게 따뜻해 보이던 거실 소파가 이제는 저를 집어삼키려는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거실에만 있지 말고 베란다 화분이라도 좀 들여놔요. 아니면 동네 산이라도 가든가. 하루 종일 거실에 앉아서 숨만 쉬고 있으니까 집안 공기가 탁해지는 것 같아. 아내는 이제 저를 남편이 아니라 잘 닦이지 않는 묵은 때처럼 취급했습니다. 제가 식탁에 앉으면 반찬 투정이라도 할까봐 미리 겁을 주듯 찌개 하나만 덩그러니 놓아두었고, 제가 말을 걸려고 하면 드라마에 집중해야 한다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35년 동안 밖에서 돈을 벌어다 줄 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치켜 쓰더니 돈줄이 끊기고 직함이 사라지자마자 저는 그저 밥이나 축내는 인격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제가 남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단정짓는 아내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슬그머니 아내의 등을 감싸 안으려 했을 때 아내는 마치 벌레라도 닿은 듯 몸을 움츠리며 쏘아 붙였습니다. 당신 나이 살 좀 생각해요. 주책 없게 왜 이래? 이제 그런 거 신경 쓸 기력 있으면 내일 민훈의 아파트 장음 치를 방법이나 더 고민해봐. 당신 퇴직금. 그거 우리 집안의 마지막 보루인 거 잊지 않았지? 그 순간 저는 제가 거세당한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내에게 저는 사랑을 나눌 대상이 아니라 아들의 아파트를 사기 위한 담보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회사에 나오면 투명인간이 되고 집에 들어가면 애물단지가 되는 현실. 그 사이에서 저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 그리고 남자로서의 자부심은 이 세상 어디에도 쓸모없는 폐기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향해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여전히 멋진 남자입니다. 라고 한 번만이라도 진심을 담아 말해준다면
제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먼지 쌓인 신문 기사만 뒤적이며 탕비실에 물 끓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앉아있던 그 오후였습니다. 제 코끝을 스치는 낯설고도 매혹적인 향기. 눅눅한 사무실의 먼지 냄새를 단숨에 지워버리는 그 진한 자스민 향수 냄새와 함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그녀가 제 고문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가 박 선생님 계신 곳인가요?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 회사에서 가장 현명한 해안을 가진 분이라고들 하셔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은쟁반의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보다 더 달콤했고 그녀의 눈빛은 아내의 차가운 시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뜨겁고 갈구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멈췄던 시계 태엽이 다시 돌아가듯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이 낡고 곰팡내 나는 사무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짙은 감색의 펜슬 스커트 위로 드러난 매끄러운 다리 라인과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볍게 사각거리는 실크 블라우스의 마찰음. 그녀가 내 책상 앞에 섰을 때 내 코끝을 감싼 것은 아내의 옷가지에서 나던 퀴퀴한 락스 냄새가 아니라 남자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아주 농밀하고 우아한 자스민 향기였습니다. 박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번에 보험사 본부장으로 새로 부임한 김미란이라고 합니다. 전임자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 회사 성장의 산증인이시자 누구보다 통찰력이 깊으신 분이라고요. 그녀는 아주 정중하게 그러면서도 은밀한 유혹이 담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살짝 벌어진 그녀의 블라우스 깃 사이로 하얗고 풍만한 가슴의 곡선이 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도덕과 체면이라는 굴레 속에 가두어 살았던 나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는 단 한 번도 나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경을 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 아니면 귀찮은 늙은이였을 뿐이죠. 그런데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나를 우러러보며 내 지혜를 구하고 있다니요. 그날 이후 미란 씨는 하루가 멀다고 내 고문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올 때마다 직접 내린 따뜻한 차를 보온병에 담아왔습니다. 그녀가 차를 따르기 위해 내 곁으로 바짝 다가앉을 때면 그녀의 부드러운 어깨가 내 팔에 슬쩍 닿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몸속에 굳어있던 피가 다시 뜨겁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번에 추진하는 전략이 있는데 선생님의 고견이 꼭 필요해요. 젊은 친구들은 숫자만 알지 선생님처럼 인생의 깊이를 아는 분들의 직관은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이 차 좀 드셔보세요. 선생님 생각이 나서 특별히 고른 거랍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생긋 웃으며 찻잔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가늘고 긴 손가락이 내 손등을 아주 느릿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나 노골적이고 유혹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우아한 손길이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묻는 전략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지만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은 현자처럼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는 체를 했습니다. 그녀는 내 입에서 나오는 보잘것없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치 성경 말씀이라도 되는 양눈을 반짝이며 경청했습니다. 어머, 선생님. 역시 제 생각이 맞았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정말 선생님은 알면 알수록 대단하신 분 같아요. 이런 분이 집에서 사모님 잔소리나 듣고 계시다니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그녀는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 아내에게 입은 상처로 문드러진 그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벨벳처럼 내 상처를 감쌌습니다. 우리는 점심시간이면 회사 근처의 한적한 일식집 방에서 전략회의라는 명목해 단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스름한 조명 아래서 미란 씨는 술 한 잔을 곁들이며 내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살짝 붉어져 있었고 그 눈동자는 노골적인 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사실 선생님 앞에서는 자꾸 여자이고 싶어져요. 남편하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남처럼 지내거든요. 돈밖에 모르는 그 사람 곁에서 제 마음이 얼마나 시들어갔는지 아세요? 그런데 선생님을 보면 잊고 지냈던 설렘이 되살아나요. 선생님은 여전히 너무나 멋진 남자시거든요. 그녀는 내 손을 자기 허벅지 위로 가만히 끌어당겼습니다. 얇은 스타킹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뜨거운 청아, 탄탄한 살결의 감촉.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시선이 떠올랐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여인의 눈빛이 훨씬 더 강력하게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선생님 자신을 위해 사셔야 해요. 자식들 아파트 평수 넓혀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돈이면 선생님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정말 귀한 정보를 하나 알고 있어요. VIP들만 아는 비밀 펀드인데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요. 사모님 몰래 그 돈을 여기 투자해서 선생님만의 비상금을 만드세요. 그럼 그 누구도 선생님을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 둘만의 도피처를 만들 수도 있겠죠. 미란 씨의 입술이 내 귓가에 닿을 듯 말 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숨결에서 풍기는 은은한 술 향기와 향수 냄새가 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3억 원. 아내에게 빼앗길 뻔했던 그 돈이 이제는 나를 이 비루한 현실에서 구원해줄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서 다시 태어나 아내와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나의 인생을 선포하는 상상을 하니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나를 믿어줄 수 있겠나, 미란 씨?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어요.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남자를 믿고요. 우리 함께 미래를 설계해봐요. 아무도 모르는 우리 둘만의 왕국을요.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내가 그토록 갈구하던 남자로서의 권력과 애욕기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소용돌이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나를 파멸로 이끌 덫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차에 말입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더니 강원도 산골에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유리창을 훑어내도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거센 빗줄기였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그 빗소리 덕분에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회사에서 주최한 1박 2일 워크숍. 아내에게는 고문 자격으로 참석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공식 일정이라 둘러댔지만 사실 제 머릿속은 온통 옆자리에 앉아 은은한 자스민 향기를 풍기는 미란 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펜션은 울창한 숲에 둘러싸인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아주 은밀한 곳이었습니다. 빗줄기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실내의 정막을 더 깊게 만들었죠. 다른 직원들은 다른 동에 배정되었고 저는 고문이라는 직함 덕분에 미란 씨가 미리 신경 써준 별채에 짐을 풀었습니다. 선생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운치 있고 좋네요. 우리 여기서 잠시만이라도 세상 일 다 잊어버리면 안 될까요? 그녀는 빗물에 살짝 젖은 머리카락 바닥을 손으로 쓸어 올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얇은 실크 블라우스가 빗물에 젖어 그녀의 하얀 어깨와 속살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 사이로 비치는 검은색 속옷 라인은 제 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가 따라주는 소주잔을 받았습니다. 빗소리를 배경 삼아 술잔이 몇 차례 오가자 미란 씨의 눈가가
발그레해졌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툭 하고 눈물 한 방울 바닥을 떨어뜨렸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 너무 외로워요. 남들에게는 화려한 보험 여왕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집에 가면 숨이 막혀요. 남편은 제가 벌어다 주는 돈만 알지 제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는 관심도 없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을 뵈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정말 의지하고 싶은 듬직한 남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만 마음이 가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녀의 떨리는 어깨와 젖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제 안의 모든 경계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 역시 집에서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인겨 인간일 뿐이라는 동질감.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나라는 남자를 원하고 있다는 그 압도적인 성취감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거칠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제 품속으로 파고들었고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입술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도 치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와의 잠자리는 이미 10수년 전부터 의무조차 되지 못한 채 박제되어 버렸지만 미란 씨와의 밤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제 귓가를 간지럽히고 매끄러운 살결이 제 온몸을 감싸 안을 때 저는 제가 더 이상 늙고 병든 퇴직자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포효하는 맹수처럼 그녀를 탐닉했고 그녀는 신음 섞인 찬사로 제 남성성을 칭송했습니다. 선생님. 아니, 오빠. 당신은 정말 대단한 남자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그 어떤 젊은 남자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뜨거워요. 저 이제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녀의 그 한마디에 저는 제 영혼이라도 팔 준비가 되었습니다. 새벽녘 창밖의 빗소리가 잦아들 무렵 미란 씨는 제 가슴팍에 머리를 기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우리 행복만 생각해요. 제가 말한 그 VIP 펀드 사실 오늘이 마감이에요. 오빠 퇴직금 3억 원. 그거면 우리 서울 근교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우리만의 아지트 만들 수 있어요. 아들 아파트 해주는 것보다 우리 사랑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쵸? 이미 그녀라는 독에 중독된 저는 아무런 판단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판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뱅킹 앱을 실행했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금지옥엽처럼 여기며 아들의 미래라고 강조했던 그 3억 원. 저는 망설임 없이 미란 씨가 알려준 계좌로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입금됐어. 이제 이 돈은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한 씨앗이야. 미란 씨, 아니 미란아. 나를 실망시키지 마. 송금 완료 메시지를 확인한 그녀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차갑게 빛났지만 승리감에 취해 있던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 목을 감싸 안고 세상에서 가장 진한 입맞춤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입맞춤이 저를 파멸로 이끄는 유다의 입맞춤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다시 한번 그녀의 품 안에서 달콤한 환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 제가 쌓아 올린 장밋빛 환상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몰골을 드러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깨우던 그녀의 달콤한 굿모닝 문자가 끊겼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그녀가 바쁜 업무에 치여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제 전화는 여전히 차가운 기계음만 내뱉었고 가슴 한구석에서 시작된 불안은 이내 온몸을 잠식하는 공포로 변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보험사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상담실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노인이 울부짖고 집기를 부수며 경찰들과 뒤엉켜 아수라장이 된 생지옥이었습니다. 김미란 본부장 어디 있어? 내 노후 자금,
내 피 같은 돈 내놔. 노인들의 절규가 복도를 메웠습니다. 제 다리는 힘없이 풀려버렸고 벽을 짚고서야 간신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제게 다가와 차갑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되십니까? 김미란, 아니, 김복자, 일당에게 투자금 보내셨죠? 지금 경찰서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찰서 취조실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제가 알던 나의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가발을 벗어 던지고 짙은 화장 뒤에 숨겨져 있던 주름진 민낯을 드러낸 그녀는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초라한 58살의 아줌마였습니다. 수억 원대 성형수술로 빚어낸 가짜 미모와 교묘한 화술로 은퇴 노인들의 고독을 사냥하던 전문 사기꾼. 그것이 그녀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 돈은 이미 윗선에서 다 세탁해서 빼돌렸어요. 저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철창 너머로 저를 향해 비굴하게 웃는 그녀를 보며 저는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것은 그녀가 아니라 그녀가 보여준 가짜 권력과 가짜 남성성이었다는 사실이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3억 원. 제 평생의 자존심이자 아들의 미래였던 그 돈이 허공으로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제가 이토록 멍청한 늙은이였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취조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아내는 내 뺨을 후려치고 이혼 서류를 내밀며 나를 평생 죄인으로 살게 하겠지. 저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화를 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제 옆에 앉더니 경찰관 앞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내밀었습니다. 형사님, 여기 저희 남편이 입금했다는 내역서랑 실제 통장 사본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 사람이 보낸 돈, 실제 현금이 아니라 제가 미리 손써둔 가짜 가상 자산 예치금입니다. 실제 3억 원은 이미 보름 전부터 제 명의의 안전계좌로 옮겨져 있었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3억 원이 그대로 있다고. 아내는 고개를 돌려 얼어붙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평소의 무시가 아니라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서늘하면서도 깊은 연민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당신이 그 여자한테 홀려서 탕비실에서 손잡고 비밀 펀드니 뭐니 떠들고 다닐 때 이미 다 보고 있었어. 당신 퇴직금 통장 비밀번호. 당신 생일인 거 모를 줄 알아? 당신이 그 여자한테 전 재산을 바치고 싶을 할 만큼 외로워한다는 거 알아서 내가 미리 손 좀 썼어. 당신이 보낸 건 내가 만들어둔 가짜 숫자일 뿐이야. 그 여자가 확인했을 땐 3억이 찍혀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인출이 불가능한 전산상의 오류 데이터였던 거지. 경찰서를 나서는 길. 등 뒤에서는 돈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기꾼 여자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걷는 아내의 작고 굽은 어깨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여보, 나는?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아내는 멈춰서서 제 셔츠 깃을 단정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평생 제가 무시하고 지루해했던 그 손길이었습니다. 됐어요. 돈 안 잃었으면 됐지. 당신이 그 여자 품에서 진짜 남자가 된 기분이었다면 그 가짜 숫자 3억으로 그 기분 샀다고 쳐요. 대신 이제는 꿈 깨고 집에 가서 내가 끓여준 된장찌개나 먹어. 당신이 아무리 밖에서 헛발질해도 결국 당신 챙길 사람은 이 늙은 마누라밖에 없다는 거. 이제는 좀 알겠어?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내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3억 원이라는 돈보다 더 큰 35년이라는 세월이 주는 묵직한 용서가 제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제가 그토록 갈구하던 신사의 품격이 화려한 외도나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을 묵묵히 지켜온 이 사람의 인내 속에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노을이 지는 경찰서 앞마당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박 고문도 선생님도 아니었지만 아내의 곁에서만큼은 다시 평범하고 행복한 한 남자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